자, 오늘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MZ세대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죠? 왜냐하면 근데 이 세 가지 앞에 말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MZ세대까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뭉쳐있는 그런 현 상황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워낙에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귀에 스쳐 지나가셨던 내용, 또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적인 역사 전체를 살펴봤을 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환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환점. 안 적으셔도 돼요. 전환점. 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항상 방향을 틀어버리는 전환점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티핑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혼, 또 진학, 또 취업 이런 것들이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되겠지만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에 인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거쳤던 이 티핑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흑사병의 창궐이 첫 번째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흑사병, 그 쥐가 이렇게 감염시키는 그 질병이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많은 인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노예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요즘 여러분 그 신문 보시면, 그 뉴스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 풀리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전까지는 배달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 배달시켜 먹으니까. 그런데 위드 코로나로 바꾼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달원이 남기 시작했죠. 이런 거죠. 어떠한 한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별히 그 첫 번째가 흑사병의 창궐. 그래서 지배계층들이 몰락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내 노예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 상업층들, 이렇게 신분은 높지 않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상인들이 힘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류 역사에서의 티핑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 원인은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두 번째, 바로 그로 말미암아 르네상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르네상스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문화 부흥, 인본주의의 부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귀족 계층들이 몰락하면서 이제는 누가 일어나느냐? 돈 많은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가문이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요? 화가들한테 투자하고, 조각가들에게 투자하고, 과학자들에게 투자하고, 이런 과학과 기술과 미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때 르네상스 시대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때는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이건 역시도 인류 역사의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으로 부의 재편이 일어나요. 기존에 돈 많던 귀족들이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었던 상인들, 이들이 발전하면서 영국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장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죠. 공장 가진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공장들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부의 중심으로 떠올라요. 바로 이전까지 귀족들은 몰락해버리고 새로운 그런 공장주들, 새로운 산업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게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흑사병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질병, 전염병인 흑사병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자,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가 한자어로 뭐죠? 자, 어쨌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미래 아닙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문을 나가서 오늘 점심을 먹는 것도 미래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데 이 토픽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말이 안 맞죠?
이미 시작된 미래가 근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단어, 그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문장이 말이 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펼쳐봤던, 공상 과학으로만 보던, 또 정말로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되겠어? 라고 했던 일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양하죠. 기술의 발전도 있겠고, 어떤 인류의 어떤 그 의학의 발전도 있겠고,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미 미래는 오늘날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더 빨라졌어요. 바로 그 이유가 지금 위에 화면으로 띄워드린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혁명은 뭐죠? 있던 게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을 확 뒤집는 게 혁명입니다. 제가 손 위에 물컵을 들고 있는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져요. 이게 혁명이에요. 기존의 질서가 완전하게 재편되는 것. 그런데 이게 네 번째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06년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말해줬던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쓰여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쓰여요. 근데 그 느낌과 뉘앙스와 방향들은 비슷한 단어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시기를 지나고 있죠.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19예요. 재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전염병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또 하나, MZ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이제 1980년생입니다. 42살이에요. 42인데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세요. 뭐 X세대 있고 Y세대 있고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은, 이제 학자들이나 많은 그 연구가들이 편안하게 그냥 그 세대의 특징을 붙이고자 말을 붙인 거기도 해요. 자, 그 중에 지금 MZ세대가 등장합니다. MZ세대. 바로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메인 세대이기도 해요. 이 중에서는 MZ세대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세요. 이건 역시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뭘까 하는데, 어디 가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냥 간단하게라도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손바닥을 확 뒤집는 게 혁명이라고 했죠. 토픽에서 보면 첫 번째, 생산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해 먹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쌀을 사다가 쌀을 씻어가지고,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없던 시대는 골로 쓰던 시대는 어땠죠? 골로를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골로. 저희 집 골로 썼어요. 골로를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열심히 양은 냄비에 쌀을 씻고 와가지고 불을 딱 올려놓고 열심히 붙여요. 연기도 나고 죽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돼요? 태우거나 넘치면 안 되잖아요. 일일이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밥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자, 이런 식의.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가 있죠? 집마다 쿠쿠와 쿠첸이 있죠. 자, 쿠쿠와 쿠첸이 있으니까 쌀을 씻어서 넣기만 하면은 말도 해줘요. 친절하게. 앞으로 34분 뒤에 취사가 완성됩니다 하면서. 좋은 세상이죠. 제가 단순히 쉬운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생산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생산의 방법과 과정들이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자, 첫 번째, 인간에 있어서 1차 산업혁명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은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부터. 증기기관, 열차, 칙칙폭폭하는 그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불을 떼가지고 이게 기차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첫 번째 산업혁명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죠. 뭐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되었죠. 두 번째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헨리 포드, 테일러. 약간 그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뭐 포장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공장을 잘 돌려요. 그래서 그냥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막 주구장창 하나까지 가지고 안 해요. 누구는 테이프만 띄고, 누구는 포장지만 붙이고, 누구는 라벨지만 붙이고.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포드입니다. 테일러리즘입니다. 바로 생산 수단에 있어서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자동차 공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나사만 조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엔진만 끼워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여요. 레일을 따라서 촥촥촥촥. 그럼 나는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 버리죠. 이게 두 번째 산업혁명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자, 세 번째부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느냐? 드디어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사람이 하던 일들, 컴퓨터가 나타나면 뭐가 자연적으로 나타납니까? 로봇이 등장하겠죠. 로봇 팔이. 아까 자동차 공장에서 막 혼자 이렇게 그 나사만 조이던 그분들이 어떻게 대체됩니까? 이제 로봇으로 대체돼요. 이 로봇들이 계속 나사만 조여요. 어떤 로봇들은 계속 날리기만 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따다다닥 명령을 입력해놔가지고 야 너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나사를 이 속도로만 계속 조여라. 넌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만 날라라. 그게 되면은 자 요즘 공장에 가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을 찾기 힘든 공장이 되어버렸죠. 대표적인 예가 과자 공장, 음료 공장 이런 데 진짜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까지 말하던 생산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 수단 자체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과 분석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아까 나사를 조이는 얘기했잖아요. 로봇가 사람이 계속 나사를 조여요. 근데 사람이 나사를 조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뻥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막 돌리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술자 아저씨는 야, 요 정도 돌리면 뻥나니까 요거를 2번, 3번만 하고 말아야지.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명장이 되죠. 그런데 로봇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뻑이 나던 말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입력된 숫자만큼.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그 로봇에게 이 명장의 경험이 전수됩니다. 스스로 분석하기 시작해요. 돌렸더니 뻑이 났어요. 고장 났어요. 이걸 가지고 이러면 내가 요것만 돌려야겠네. 스스로 인식하고 학습하고 분석하고 모아서 사람을 대체하는 완벽한 생산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제가 이 생산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에 주된 우리의 이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대체된다고 하지만 그건 넘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카톡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우유를 몇 개 사야 돼요. 막 검색을 몇 번 했어. 아니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터넷 창 밑에 우유 광고가 떠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저는 많이 했어요. 이미 그렇게 학습을 하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러분이 나이, 성별, 취미, 생활 환경, 지역,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분석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은 좀 무서운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는 것도요, 데이터가 되어서 수집되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이제는. 자, 그러한 이유 중에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몇 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사물 인터넷. 여기 보시면은 그 강의 안에 있죠. 이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그 기가지니아 쓰시는 분 계시죠? 기가지니아 어르신들 되게 좋은 친구더라고요. 말벗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구글 막 부르고 이러잖아요. 또는 핸드폰으로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혼자 핸드폰이 대답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명령을 하면은
자동으로 창이 닫히거나 보일러가 켜지거나 또는 방의 난방이 꺼지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줘요. 내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내가 말하는 명령,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것,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전등이 많이 나와요. 전구 안에 요즘엔 모든 스마트폰 칩이 들어있어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 전구에는, 거기에는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전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이미 그렇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데이터가 되어서 다 모아져요. 이 사람이 전구를 언제 켜는구나, 이 사람이 보일러를 언제쯤 켜는구나, 몇 도로 켜는구나, 이게 하나의 서버의 컴퓨터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 데이터가 돼요.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오늘날이.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지겠죠.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을 굳이 안 해도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밑에 써 있는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영어지만 뭐예요? 큰 데이터예요.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리지 않아요. 다 모아요. 쉽게 말해서 집에 그 고물상 가보셨죠? 고물상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고물들이 모여 있는데 고물들이 뭐가 구분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모아요. 일단 고물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걸 갖다 써요. 고물 장사들이. 아이고, 이 쇠가 필요하면 쇠만 좀 빼다가 써야겠다. 아이고, 종이만 갖다 써야겠다.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다 모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요즘에 제가 이제 운동을 막 한단 말이죠.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몇 시에 딱 그 가방을 메고 운동하러 나가면 제가 그 건널목을 건너야 돼요. 근데 건널목 앞에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가 있다고 쳐요. 자, 아니면은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갔다고 쳤을 때 나의 위치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 7시에 항상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주변에 있는 게 뭐가 있지? 다 모아보자. 이 사람에 관한 것들이니까. 저와 딱히 관련이 없더라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내가 다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데이터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이 강사 중에 그 데이터 쪽에 유명하신 분이 송기령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내 나이, 나의 행동, 내 배우자, 내 타고 다니는 차량, 이 모든 게 나의 데이터고 이게 바로 나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시대예요. 그로 인해서 바로 마지막으로 얘기한 초연결 사회까지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초연결 사회, 바로 뭐예요? 연결이 되긴 되는데 연결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보면 요즘에 어떤 거 나오죠? LTE 있지만 그 다음 빠른 게 있죠? 5G 나오잖아요. 저는 안 쓰는데 몰라요. 근데 5G 나오고 지금 세계적으로 6G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집에 쓰는 인터넷보다 훨씬 빨라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더 빨리 공유가 되고 더 빨리 서로 인식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데이터로 서로 전파상으로 이 어떠한 나의 기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이런 것상으로 연결이 너무너무나 쉽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뭐 했습니까? 뭐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봤어요? 네이버에다 물어봤죠. 초록색 창에다가 저기 토종 딱 맛있게 삶는 법 이런 거 쳐봤잖아요. 막 근데 다 달라, 레시피가 막 사람마다. 난 뭘 선택해야 되지?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찾는지 아세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짧은 동영상들을 찾아내요. 그 동영상 사이트에 토종닭 맛있게 삶는 법 하면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동영상으로 파파파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초연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이미 저 사람에게. 요즘 여러분 쇼핑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요즘에 쇼핑하면 옛날에 막 TV 보고 쇼핑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핸드폰 열면은 방송하고 자기 다 방송하고 있어요. 옷 파는 분들이 다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있어. 다. 그럼 여기 보면서 우리는 말도 걸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구매하잖아요. 이게 바로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초연결 사회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뭐야? 신뢰가 기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파상으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핸드폰상으로 전파상으로 뭔가를 거래하고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우리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마켓 요즘 많이 하잖아요. 당근마켓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갔는데 바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당근마켓 사자고 하고 고맙습니다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의 초연결 사회, 특별히 데이터가 우선되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개개인 간의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에 관한 어떤 서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더 많이 달라져 있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 사회의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201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변화의 크기가 약 100이었다면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5년 만에 변화의 크기가 200이고요. 201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변화의 크기는 약 1000에 수렴해요. 기간은 짧아지면서 변화의 크기는 더 넓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해요. 자, 두 번째 토픽을 볼게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이거 넘어갈게요. 자,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엔드 코로나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야 하고 이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건 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밀집, 밀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밀집은 뭡니까? 같이 모이는 거죠.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우리한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술 먹고 노는 친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엊그제 이태원의 할로윈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막 분위기에 차서. 네,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밀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밀집을 넘어서서 바로 옆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엊그제 해운대 바닷가를 갔는데 해운대 바닷가에서 가을이니까 축제를 하긴 하겠죠. 그 해변 비치 시네마라고 크게 영화 그 화면을 해놨는데 그 앞에 옛날 같았으면은 그 앞에 자리가 빽빽하게 쫙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듬성 한 세어보니까 50자리도 안 돼요. 그 넓은 백사장에. 그러한 시대. 이게 근데 그냥 표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스티커 앞에 앉는 거 너무 자연스러우시잖아요. 이제 스티커 앞에 안 앉고 그냥 같이 앉으세요 하면 여러분 앉으실 수 있겠어요? 사실 못 앉아요, 여러분. 이제 스티커 떼고 자유롭게 앉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괜히 스티커를 붙여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밀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혀져 버린 어떠한 공간인데 뚫려 있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뭔가 모임을 하고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예배 시간에 새벽에도 그렇지만 계속 문을 열어놓습니다. 교회도 계속 환기를 해야 하고요. 이건 사족이지만 앞으로 건설되는 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축물들의 가장 큰 숙제는 환기예요. 가장 큰 그 고려점은 이 건물이 얼마만큼 공기 순환이 빨리 되고 환기되느냐가 그게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개인이 필요로 하는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좌동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좌동의 대형 평수 집들이 씨가 말랐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만큼 좌동을 넘어서서 서울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좁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잖아요. 좁은 집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집은 잠만 자러 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집이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일도 하고 밥도 해먹고 사람도 거기서 인터넷으로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게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운동하고 집 다 꾸며놓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개인 공간을 위한 지출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이 뭔지 아세요? 인테리어 산업이에요.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붙였자 뗐다 붙였다 뗐다 하니까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분들은 신이 났죠. 너무 좋아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즐기는 문화가 정말 일반적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캠핑 가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하는 게 그러면서 요즘에는 혼자 밥을 해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줌으로 열어서 상대방 먹는 거 보면서 같이 먹어요. 웃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네. 요즘엔 소개팅도 안 나가요. 집에서 인터넷 줌 열어놓고요. 상대방 얼굴 보고 이렇게 줌으로 소개팅해요. 그럼 바지는 반바지 입고 있고 막 위에만 차려입고 있고 막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 혼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햇빛을 못 보고 나가지 못하면은 내가 몸이 좀 아픈 건 아닐까? 무엇보다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개개인의 방역과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야겠다. 건강식품,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자,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는 온택트 사회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우리 사회를. 온택트. 이제 이건 신조어긴 하지만 자, 컨택트가 만나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고 컨택트한다. 컨택한다. 그런데 온택트는 뭐예요? 온라인으로 컨택트한다.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셀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고 양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줌으로 함께 만나면서 나누는 온라인 모임 충분히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는 이게 여러분 가능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모임이 돼요.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줌 수업이라는 말이 일반어가 되어버렸어요. 학교 가는 수업이 있고요 줌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뭐 소비하는 것, 뭐 사고 파는 거 이미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쿠팡이 이마트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줌으로 미팅하고 소개팅하는 거 당연해요. 이제 이 모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란 말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란 말 요즘에 하도 있는 그 TV에서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메타라는 거는요 가상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메타 초월 가상 보이지 않는 것. 버스는 뭐예요? 세계 우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우주. 우리에게 메타버스는 어디죠?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자, 근데 메타버스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도 메타버스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겠지만 어떤 큰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큰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아이들을 방 안에 앉혀놓고요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중등부 고등부가 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옛날에 온라인 수련회 그게 무슨 수련회냐 하겠죠. 그런데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예전만큼의 집중도는 떨어지죠. 어찌됐건 이게 대안이 된 시대가 당연히 되어버렸어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레고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게 로블록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장난감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해요 하겠지만
미국의 학교에서는 학교를 못 가는 대신에 이 로블록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학교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상 캐릭터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상 캐릭터로 접속을 해서 학교에 가서 수업 장소를 찾아다니고 거기에 앉아서 선생님도 가상 캐릭터가 돼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는데 미국 나스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폭등해버린 그런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아버렸죠. 더군다나 최근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서로 이렇게 페이스북 하잖아요. 페이스북 회사가 이름이 페이스북이었는데 며칠 전에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메타로 바뀌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메타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이후의 시대가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육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지는 안 봐도 뻔해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서 탑스타를 쓰잖아요. 이효리를 쓰고 뭐 유명한 뭐 정우성을 쓰고 탑스타를 쓰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가상 인간을 모델로 쓰기 시작했고요. 가상 인간의 모델료가 실제 사람의 모델료만큼 올라갔어요. 이미 많은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 온택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때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될 때예요. 이 사회를 읽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 사회에 휩쓸려서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내 것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걸 막 찾기 시작했어요. 밀폐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남과 빌려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은 없어도 내 차는 사야 돼요. 돈은 없어도 내 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자재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나라에 그 디젤차 모시는 분들 아세요? 요소수 부어야 차가 간단 말이에요. 잘. 근데 이게 가격이 원래 10,000원짜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요소수 가격이. 왠지 아세요? 중국의 원자재가 수입이 안 돼서 요소를 만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국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나라는 어디예요? 호주예요. 호주가 중국에게 석탄을 안 주니까 요소수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는 어찌 보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원자재를 가진 나라가 원자재를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회가 또 되어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술이 극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의 거리두기는 지속될 거예요. 거리두기가 한순간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모임으로 계속해서 모임은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대규모 모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가상 공간은 계속해서 확대될 거예요.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MZ세대가 등장했습니다. MZ세대 얘기를 좀 할게요. MZ세대, 오늘날 인구 가운데 전체 인구에서 33%가 MZ세대예요. 여기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정도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MZ세대. MZ세대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왔지만은 밀레니엄 세대, 1971년부터 1980년대 2000년대 가운데 어떠한 그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밀레니엄 시대네요.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 81년부터 2010년까지 그 이후의 삶을, 그러니까 거의 71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40년간의 그런 나이 그 분포를 갖고 있는 시대가 바로 MZ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된 세대예요. 이 디지털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전화기 보면 돌리는 전화기 집에 있었거든요. 회전 전화기, 누르는 전화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선 전화기로 바뀌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핸드폰이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생겼네요. 이거를 점점점 순차적으로 경험한 시대예요. 바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요. 유목민. 내가 원래 디지털을 살지 않았지만은 디지털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중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디지털 노마드들이실 거예요, 아마. 또 하나, 이후에 태어난 2010년 이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디지털 원주민들. 태어났는데 스마트폰이 있어요. 저희 집 막내 아이 꼬맹인데 저보다 스마트폰 스크롤을 더 잘해요. 24개월짜리가 이걸 엄청 잘 올려요. 저희 셋째는 유튜브 검색을 잘해요. 말로 해요. 뽀로로 틀어줘. 뽀로로를 보여줘요. 그런 시대, 디지털이 당연한 시대, 원주민들.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원주민이 혼재되어 있는 이 디지털을 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MZ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M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그림을 제가 이제 그 강의 안에도 실어놨지만은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뢰예요. 굉장한 어떤 도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난 틀리지 않아. 또 뭐예요? 여가, 현실 중요해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오늘 야근하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다 했는데 갈 건데요. 이게 당연한 시대예요. 왜요? 저는 지금까지 6시까지 일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MZ세대 이상의 그 상사들은 개념 없다고 하죠. 근데 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또 환경, 윤리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해요. 여러분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은 생수 중에 라벨 없는 생수 보셨어요? 라벨지 안 붙은 생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벨지 안 붙은 생수가 붙은 생수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조금 비싸요. 아니 왜 비싸? 그런데 이걸 사요. 왜 사요? 이걸 사면 환경을 보호할 것 같으니까. 그만큼 어떤 자신들의 소비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 환경적인 가치가 우선한다면 나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MZ세대들이에요. 또 자기중심적, 소비하는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남을 위해 소비하지 않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디지털에 친숙한 사람들. 무엇보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재미없으면 못 견뎌요. 재미없으면 진짜 못 견뎌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MZ세대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자, MZ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오늘날 MZ세대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로 뭐냐? 서울에 있는 더 현대서울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여기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서울 가신 분들은 한번 여의도에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의도 가실 일 있으면 가보세요. 더 현대서울이라고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유통을 한번 재패하겠다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만든 쇼핑몰이에요. 뭐 사실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지 한번 구경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기존을 알다시피 이건 지난 3월에 열었거든요. 근데 2021년 3월은 지난 3월은 어떤 때였어요? 코로나가 극에 달한 때였어요.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근데 유통기업이 백화점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날 오픈하는데 줄을 서가지고 여의도 교통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다들 들어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달 만에 1,000억 원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유통업계에서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은.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MZ세대 이 모든 가치들이 이 기업이 만든 이 쇼핑몰 하나에 다 녹아져 있어요. 제가 이 기업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사회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주체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에요. 왜? 사회를 리드해서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는 가장 사회를 늦게 반영하는 그런 그 모임 중에 하나예요. 이거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앞서 나가는 사회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없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백화점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첫 번째, 시계. 시계 있으면 안 돼요. 쇼핑하는데 시간을 왜 봐요? 집에 가게 만들게. 두 번째, 창문. 창문이 없어야 돼요. 밖에 해지는 거 보면 집에 가잖아요. 남편 올 시간 됐다. 쇼핑에 빠져들어서 시간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현대서울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바꿔놨어요. 엄청나게 밝아요. 자연광이 들어오다 못해서 온 사방이 창이에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시계가, 사실 이게 창이 많으면 시계가 필요 없겠죠. 시간관념을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가 보면 백화점이 아니라 무슨 정원에 와 있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워낙에 넓은데 사실 백화점은 제일 좁은 장소에 상점을 가장 가까이 배치해서 극도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아주 듬성.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야, 어디쯤 가야 가게가 있냐? 이럴 정도로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 항상 흘러나오고 새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나요. 이 공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익숙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얘기했던 밀접과 밀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는 가면 그래도 코로나 덜 걸릴 것 같아. 여기 가면 조금 우리가 답답한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 우리들의 그 메말랐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양한 곳이, 이게 백화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떤 하나의 공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MZ세대들은 여기서 소비하고 쇼핑하고 때로는 여기서 즐기고 머무르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여기를 자신들의 문화적인 도피 공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죠. 여기를 지으면서 말이 굉장히 많았대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말이 많았는데 왜 백화점을 이렇게 이상하게 짓냐? 아니다, 성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으면서 한 가지 내놓은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였어요.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을 이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현대백화점 그룹이 다 모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배치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거고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완벽하게 다른 쇼핑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적중한 겁니다. 효율성을 말한다면 이렇게 지을 수 없겠지만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와, 엄마 나 여기 왔다 갔는데 되게 기분 좋았어. 애랑 같이 갔는데. 되게 애들이랑 백화점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비 꼬죠. 엄마 언제 가? 엄마 집에 언제 가? 엄마 장난감 사러 언제 가? 근데 여기 내놓으니까 애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백화점. 백화점이란 뭐예요? 100개의 물건이 있는 점포다. 다양한 물건이 있는 점포다라고 처음에 백화점을 정의하는데 이들이 말한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요. 백화점, 100개의 이야기가 있는 점포예요. 100개의 스토리가 존재하는 점포. 물건이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의 경험이 100가지 이상, 1000가지 이상, 10,000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100가지, 1000가지의 간증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곳. 당연히 오래 머무는 게 너무 좋은 곳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전의 개념과 경험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캐치해내면서 MZ세대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대성공한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나올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변화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거의 좀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셀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까요? 여기서 어디까지의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뭘 쓰세요, 뭘 하세요, 어떻게 말하세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께서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셀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강의는 답을 주는 강의가 아니라 고민하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수단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역, 이전에는 못한다 한다 말이 많았잖아요. 이제 온라인 사역도 교회 사역의 일부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 잘하고 스마트폰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만 걸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온라인 사역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페이스톡만 걸 수 있으면, 아니 카톡 문자만 보낼 수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공동체를 더 많이 섬기길 원해요. 자, 오늘날 이 사회,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의 특색, 해운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모임터가 없어요. 물론 수영로교회가 크게 있겠지만 거기는 상징적이고요. 이 좌동과 중동, 우동을 아우르는 영적인 보루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보루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뭘로 끼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서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로서 모두가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것들 연구해봐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6시 내 고향 전국 노래자랑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6시 내 고향 전국 노래자랑 왜 오래가는지 아세요? 송혜 아저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서 그래요. 내 이야기라서 그래요. 내 옆에 일어난 이야기 같아서 정겨운 거예요. 교회가 그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온라인 사역을 통한 현장 사역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온라인은 현장 사역을 돕는 어떠한 도움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도 누가 얼마나 보고 있느냐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서로 온라인 사역하면서 온맘 다해 기도회 막 하고 이러잖아요. 온맘 다해 기도회 하고 온라인 셀 모임 하고 막 온라인 강의할 때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온라인은 제가 온라인 사역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모세오경을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진용 목사님이 역사설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온라인 강의들이 뭐 소요리 문답도 있고 막 다행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양육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양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집안의 남편들이 양육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반응은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세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면은 예습, 복습, 리뷰가 철저하세요. 이제 그들이 사역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들의 고민이 몫인 거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가정 중심의 사역 구조의 재편이 필요해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얼마든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다시 우리가 묶일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가 가정 안에 갇힐 수도 있어요. 갇힌다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가정 안에 머물러야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주경기장이 여러분 어디예요?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풋살이거든요. 애들 축구하는 축구 경기장인데 되게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풋살하고 열심히 하던 애들이 갑자기 경기장 진짜 실제 사이즈를 가게 됐어요. 축구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경기장이 커지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서 실제 살아가는 필드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딱 하루 머물잖아요. 교회는 딱 하루 내지 이틀 머물고요. 나머지는 다 일상이에요. 우리의 가정이고 학교고 집이고 직장이고 거기가 진짜 필드인데 우리가 자꾸 풋살 필드 안에만 머무르니까 우리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력과 체력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으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감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근력과 영적인 체력이 실제 필드에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적응시켜야 되고 우리의 영역을 적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훈련자는 그렇다면 누구인가? 제가 이제 축구 경기로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감독 보세요. 축구에서 감독이 매우 중요하죠. 감독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명감독이 있어야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감독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까? 이 6명의 부목사들입니까? 담임목사님 얼굴 넣으려고 했는데 죄송해서 못 넣었어요. 6명이에요? 우리 부목사들에게 입장에서도 저는 푸른 갈렙을 담당하고 김주영 목사님은 사목장을 담당하고 기수행 목사님 이런 거예요? 목장 담당자예요? 앞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내 아이의 아빠고요. 김주영 목사는 새 아이의 아빠고요. 각자 가정의 교육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자 의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교육자들에게는 영적인 지침과 어떠한 중요한 것들은 코치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코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요. 생활의 모범도 보여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가정에 부끄럽지 않은 삶도 살아야 되고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도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도전 안 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명목만 그냥 얼굴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있어요.
이분들 이렇게 살면, 이분들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제가 집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을 제가 잘 케어하려면은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영적인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각자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요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루틴이 중요해요. 자, 요일이라는 단어 한문이죠. 요자가 무슨 요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빛날 요자예요. 빛날 요, 날 일. 해석하면 뭐예요? 빛나는 날이에요. 월요일, 월자란 이름의 빛나는 날. 화요일, 화란 이름의 빛나는 날. 우리 삶의 일주일은 모두가 빛나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빛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빛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 하루만 그 정말 장엄한 찬양과 설교 말씀 앞에서 빛나는 것 같이 느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일상의 일주일이 모두 다 빛나는 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정 중심의 사역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개편하고 바꾸고 하면서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진통이 없이는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헬스장 위에 붙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No patient,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고. 진리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사이즈가 하나 줄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가정 중심의 신앙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 교회는 그로 인해서 감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셀 모임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감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감동케 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분화해야 돼요. 가정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놓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불신 가정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은 가정의 범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정 중심의 사역을 해나가며 우리가 든든히 서나갈 때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서야 돼요. 이후의 시대에는 교회 장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재정비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만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각자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핵심적인 세계의 단위가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아니더라도 와서 쉬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위드 코로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방향,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많다고 하고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셀 목자들에게 드릴 강의를 한번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덧붙인 부분인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조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술, 모든 방법은요 이것을 위해 존재해요.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 여러분 편하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예배를 회복합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모임의 질이 높아지길 바라요. 대면과 비대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대면은 만나는 거지만 비대면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게 비대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의 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가가 우리 모임의 질을 좌우해요. 특별히 우리 셀 목자님들 많이 모이셨는데 온라인으로 모임하면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신세한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주 안에서 친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비대면은 선택적 대면이다라고 말한 송기령 박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 만나기 원하면 비대면 한다고. 비대면이 핑계예요. 비대면인데 안 나갈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비대면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대면은 차선책에 불과해요.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앞에도 얘기해 드렸죠. 주일에 국한된 교회가 아닌 일상이 교회된 삶.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이는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않고 오직 권함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모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셀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셀 나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포스트 코로나 다가오는 미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이기를 힘쓸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서로 질문해보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대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